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오늘 상속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접근 제어와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접근 제어, private, public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바에 있는 매력 포인트, 그 오브젝트 클래스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네 가지 접근 제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네 가지예요. 기존에 이제 C++ 배웠던 사람들은 Public, Private, Protected는 잘 아실 거고, 이번 학기에 쭉 들어오면서 Public하고 Private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Public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거고, Private는 아무도 접근 못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C++에서는 Protected라는 거 하나 추가를 했는데, Protected는 기본적으로 Private과 똑같은데 자식들에게는 뭐랑 똑같아요? 상속받는 자식들에게는 Public 개념이 되는 게 Protected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자바에는 디폴트라는 애가 추가가 되어 있고, 이 디폴트는 패키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패키지와 관련되어 있고, 이 패키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바는 이 프로텍티드에도 이 패키지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C++를 이해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똑같은 개념이다. 퍼블릭은 누구나다. 프라이빗은 아무도 접근 못하는 거고, 요 두 개는 패키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디폴트나 프로텍트를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가능한 안 써도 돼요. 우리는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멤버들을 메소드들을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네 가지에 대한 접근 제어는 멤버 변수, 메소드, 클래스 내에 정의되는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는 네 개의 접근 제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클래스 A 있고, 여기에 int n, 또 void f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여기 클래스 B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앞에다가 네 가지를 쓸 수 있다. 한 가지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면 무슨 접근 권한?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private, public, protected 또는 안 쓰는 거. 그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은 안 쓰는 게, 디폴트를 하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까먹고 안 쓰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자바에서는 까먹고 안 쓰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디폴트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public 아니면 안 쓰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private, protected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클래스는 public 아니면 안 쓰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void G가 있고, 여기에 클래스를 C를 정의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와야 돼. 아무것도 못 써요. 여기는 아무것도 못 쓴다. 메소드 내에 클래스 정의할 때는 접근 제어를 아무것도 못 쓴다. 알겠죠? 얘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요거는 그냥 무시한다 그러면, 멤버들은 네 가지, 외부는 얘는 퍼블릭 아니면 안 쓰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A를 기준으로. 여기에 이제 내부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고 메소드가 있을 수 있는데, 접근 권한은 똑같은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하겠습니다. N1부터 N4까지 4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적군 제어를 다 달리했어요. N1은 private, N2는 protected, N3는 public, N4는 default예요. 됐죠? 이해됐죠? 그리고 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4개의 다른 클래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4개의 다른 클래스. 자, 2개는 B와 C는 얘랑 같은 패키지에 있어요. 같은 패키지. 그럼 우리로 치면 우리는 패키지를 안 쓰죠. 안 썼어요, 지금까지. 그럼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묶여요? 같은 패키지로, 디폴트 패키지로 묶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클래스에, 같은 폴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야. 다른 패키지. 얘랑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다른 패키지에 있고, B와 D는 A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상속받고 있어요. 자, 상속을 받으면 B와 D는 N1부터 N4를 다 물려받습니다. 같은 패키지에 있건 다른 패키지에 있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속을 하면 다 물려받아요. 그리고 C와 E는 상속 관계가 아니니까 물려받지 않죠. N1과 N4하고는 아무 독립적인 애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C와 E는 A타입의 객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사용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은 C는 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메소드를 여기다 정의하는데 메소드의 인자로 A타입의 객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받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A타입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즈의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용했을 때 요 멤버들을 접근할 수 있냐 없냐 요거를 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분류해 놓고 봅시다. B부터 같은 패키지에 있어요. 상속받아요. 다 물려받아요. 다 물려받아요. 그런데 프라이빗은 어때? 프라이빗은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A만 쓸 수 있는 거죠? 다 안 돼요. 다 접근을 못 해요. 퍼블릭은 다 되는 거죠. 얘도 되고, 얘네들도 다 돼요. 퍼블릭의 애가 뭐야? N3죠. N3는 A.N3 이렇게. 여기서도 A.N3 접근할 수 있죠. 그렇죠? 접근할 수 있어요. 얘도 접근할 수 있고. 얘도 N3 접근할 수 있어요. 얘는 물려받았으니까 뭐 앞에 뭐 안 붙이고 그냥 N3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은 어려운 게 없죠.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를 한번 봅시다. 프로텍티드는 C++에서의 생각을 하면 프로텍티드는 나머지한테는 프라이빗, 자식들한테는 퍼블릭 개념이었어요. 그 개념은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N2는 뭐 프로텍트 오는데 어쨌든 얘 입장에서는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퍼블릭 개념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N2를 쓸 수 있습니다. N2를 쓸 수 있어요. 자식들이니까. 그런데 얘는 다른 패키지에 있죠. 그러면 C++적인 생각을 하면 N2는 쓸 수 없어야 되죠. 상속 관계가 아니니까 밖에 있는 애니, 다른 애니까 못 써야 돼요. 근데 실제로 못 써. 근데 예외적인 것이 뭐냐면 얘예요. 얘는 얘랑 다른 점이 뭐예요? C와 E의 다른 점은 C는 A랑 어때요? 패키지가 같죠. 패키지가 같으면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의 애들한테는 퍼블릭 개념이 돼요. 퍼블릭 개념. 그래서 얘는 N2도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퍼블릭과 마찬가지로. N3와 마찬가지로 갖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자바의 프로텍티드는 기존 C++와 똑같은데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애들한테는 퍼블릭으로 열려 있다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이해됐죠? 프로텍티드 열려 있습니다. 누구한테 열려 있어요?
같은 패키지 있는 애들.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그 개념은 뭐랑 같아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C++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N4. N4는 디폴트예요. 디폴트는 패키지 접근 권한이라 그래요. 그럼 패키지 접근 권한이니까 같은 패키지 있는 애들한테는 무슨 개념? 퍼블릭. 다른 패키지 있는 애들한테는 프라이빗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M4도 여전히 쓸 수 있고 얘도 M4 쓸 수 있고요. 얘 두 개는 상속을 받았어도 못 써요. 얘는 상속 받았어도 못 써. 왜? 다른 패키지 있기 때문에 디폴트 패키지가 이면 물려는 받지만 내 입장에서 뭐랑 똑같아? 프라이빗인 애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얘도 못 받아요. 프라이빗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M4를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자바의 개념입니다. 퍼블릭 아무나, 프라이빗 아무도 접근 못하고요. 프로텍트는 자식한테는 퍼블릭, 같은 패키지 있는 애들한테는 퍼블릭.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있는 애들한테는 퍼블릭 개념, 다른 패키지 있는 애들한테는 프라이빗 개념. 그럼 이해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바에 있는 네 가지 접근 제어. 어디다 쓸 수 있다?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 프로텍티드가 조금 거슬리는 애예요. 패키지 권한을 추가해서 같은 패키지한테는 퍼블릭, 다른 패키지는 프라이빗. 그러면 뭐 되게 언더스탠드블해요. 근데 갑자기 왜 프로텍티드까지 풀어줬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거 하나가 조금 이렇게 직관적으로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랑 머리가 비슷하게 돌아간다면.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접근 제어가 이제 접근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거기서 또 있는데 또 뭐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with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뱅크 어카운트에 있습니다. 근데 체킹 어카운트라는 걸 만들면서 withdraw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어요. 오버라이드 뺐는데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데 퍼블릭인 애를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렸어요. 접근 제어를.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서 메소드를 재정의하면서 접근 권한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더 강하게는 못 바꾸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러니까 원 메소드가 퍼블릭이면 재정의하는 메소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퍼블릭이 돼야 돼요. 프로텍티드이면 퍼블릭 또는 프로텍티드가 돼야 돼요. 좀 더 개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폴트이면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 제일 강한 애는 뭐야? 프라이빗. 그 다음 디폴트, 프로텍티드, 퍼블릭. 이런 순으로 개념을 잡고 있어요. 자바에선. 프라이빗, 디폴트, 프로텍티드, 퍼블릭.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런 룰을 정하느냐? 왜 이런 룰을 정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상속을 할 경우에는 다양성, 을 활용하고 싶은 거죠. 다양성을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부모 리모컨을 써야 돼요. 내 리모컨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 리모컨을 써서 동작을 시켜야 돼요. 근데 부모 리모컨으로 누르는데 부모는 퍼블릭이야. 부모는 퍼블릭이면 여기에 버튼이 있죠. 근데 자식은 프라이빗이야. 없어요. 근데 부모로 눌렀는데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뱅크 어카운트는 퍼블릭이라 위드로 버튼이 있는데 자식은 없어. 근데 얘를 누르면 위드로가 동작하면 모순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는 돼요. 거꾸로는 못 누르게 돼 있는데 못 누르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얘를 타입 변환하면 누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꾸로는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프로텍티드고 퍼블릭이야. 그러면 이 리모컨으로는 풀을 부를 수 있어 없어? 못 불러요.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누를 수는 있는데 원래는 누르지 못해야 된다는 거지.
눌러도 되는데 못 누르게 하면 그건 괜찮아. 누를 수 없어야 되는데 누를 수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예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두 개를 예외를 발생시키는데 얘 하나만 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하나만 한다는데 얘는 두 개를 해. 그러면 이 리모컨을 쓰면은 그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A 예외만 발생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B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안 된다. 요 두 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상속을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식을 처리할 때 모순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그 모순이 안 생기게끔 룰들이 있는 거예요. 상속할 때 써야 되는 룰들이. 그래서 상속할 때는 접근 권한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없다. 예외는 더 많이 발생하게끔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 제어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객체적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만 얘기했냐면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얘기만 했어요. 그 두 개가 메인이에요. 근데 자바에는 프라이빗, 퍼블릭 말고도 프로텍티드가 있고 디폴트가 있다. 디폴트는 뭐 거의 쓸 일이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가 큰 프로젝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별로 쓸 일은 없는 것 같고, 프로텍티드는 C++처럼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그냥 네임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프라이빗 해놔서 맨날 getName 해야 되니까, 함수를 불러야 되니까 프로그램 하기가 번잡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프라이빗 말고 프로텍트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런 때는 이제 프로텍트로 써요. 근데 그게 또 뭐 getName을 한두 번만 쓰면 되면 굳이 걔를 프로텍트로 안 바꿔놔요. 왜냐하면 프로텍트로 바꿔놓는 순간 뭐 나도 모르게 같은 패키지인 애들이 원래 접근을 못 해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는 거기까지. 혹시 질문이 없으면 오브젝트 클래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속에서 우리가 클래스 A 이렇게 정의하면 얘 부모는 뭐예요? 자바에선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뭐예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 자바에서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 그래프가 돼요. 그래프가 아니라 트리가 돼요. 트리. 왜? 단위 상속만 하기 때문에 트리가 되고, 그 상속 계층도의 루트에는 누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루트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리모컨으로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열거형 상수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배열도 유지할 수 있어요. 배열도.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int a equal new int 10 했다. 그럼 이 a가 자바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객체라 그랬죠. 그럼 오브젝트 o equal a 에러 안 나요. 이거 갖고 할 건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유지는 할 수 있다 이거야. 왜? 얘도 객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오브젝트가 있는 게 어떤 이점이 있냐? 모든 객체 타입을 포괄할 수 있는 타입이 존재해요.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무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여서 프로그램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오브젝트에 중요한 5개의 메소드, 여기 있는 5개의 메소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5개의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재정의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모든 클래스,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클래스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는 toString 메소드 갖고 있고 equals 메소드 갖고 있고 해시코드라는 메소드 갖고 있고 클론이라는 메소드 갖고 있고 getClass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getClass는 재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활용이 되지만 재정의하는 건 아닌데 이 네 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재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toString과 equals는 거의 정의를 해요. 거의 재정의를 해요.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해시코드와 클론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재정의하고 싶으면 어떻게 재정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oString은 객체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객체를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은 디버깅 할 때 많이 써요. 객체를 출력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만들어야 되는데 별도로 만들지 않고 toString을 재정의합니다. 그러면 system out println에서 x를 여기다 객체를 놓으면 이 x에 대한 타입은 오버라이딩이 안 돼 있으니까 뭘 부르냐면 저 x에 toString을 불러요. 그러면 문자를 얻을 거고 그 문자를 출력해 줍니다. println이나 print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보통 toString은 string.format, sprintf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디버깅 할 때 많이 써요. 내 객체들의 표현을 문자열로 출력하고 싶을 때 어떻게 보고 싶으냐 요거를 보게끔 만들어 놓으면 요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return 타입이 string, 뭐 toString, 뭐 요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toString은.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 그러니까 자바에서 객체를 비교할 때에는 두 개의 메소드가 활용되는데 하나는 equals고 또 하나는 compare to예요. equals는 오브젝트의 정의가 되어 있어서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들은 equals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compare to는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compare to를 가지게끔 하려 그러면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해서 가지게 만들면 돼요. 대부분 이제 equals는 같냐 다르냐 요거를 따지는 거고 compare to는 크냐 작냐 요거를 이제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범용 메소드가 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것인지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범용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템플릿도 안 쓰고 그러면 여기에 오브젝트 배열이 왔어요. 오브젝트 배열. 오브젝트 배열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배열은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브젝트 X를 줘서 리스트 I와 X를 비교했습니다. 비교했어요. 그래서 일치가 되면 그 세 개는 반환하고 일치되는 애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 서치 메소드는 별로 뭐랄까 문제될 요소가 있지만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특별하게 이렇게 강건성 측면 빼고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코드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내가 새로 만든 학생 배열을 전달했어요. 학생 배열을 전달했는데 학생 배열에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 안 했습니다.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비교할 때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하겠죠. 그거가 문제가 되겠고 여기가 오브젝트고 여기가 오브젝트니까
여기에는 스튜던트 배열을 주면서 여기에는 스튜던트와 상관이 없는 강아지, 고양이, 오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타입인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를 템플릿으로 만들면 얘와 얘를 똑같은 타입으로 만 오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두 번째 문제는 리스트 타입과 X 타입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문제는 이제 다음 장에 배우는 템플릿 기능을 배우면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equals 메소드를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어떻게 재정의해야 되냐? 재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문장이 오는데, 자, 얘랑 얘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얘는 부모가 오브젝트인 애를 구현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equals를 잘 구현이 되어 있는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equals 메소드는 원칙적으로 모든 멤버들이 같은지를 비교해야 돼요. 모든 멤버들이 같은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클래스라는 게 있고 데이트 클래스에 year, month, day 세 개의 멤버가 있다.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세 개의 멤버를. 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정의할 때 여기에는 오브젝트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왜?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걸 재정의하기 때문에 요거를 내 타입의 클래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템플릿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브젝트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브젝트를 내 클래스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타입 변환 해주기 전에 요 두 가지를 먼저 사전에 해줘야 돼요. 뭐냐? 이 주어진 객체가 널인지 보게 됩니다. 널과 뭐를 비교해. 그럼 같지 않죠. 그러면 에러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false를 줄 수 있어요. compare to에서는 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얘는 equals는 널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false로 반환해가지고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게 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get 클래스와 other의 get 클래스를 비교했어요. 얘는 내 자신이죠. 요거는 요 오브젝트의 get 클래스예요. 두 개를 비교했는데 다르면 서로 다른 타입이니까 비교를 안 하고 false를 줍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비교해. 그러면 안 해. 비교를 안 하고 false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요거는 compare to에도 가끔 쓰이는 거예요. compare to에서도 this가 other하고 같은지. 요거는 최적화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안 하게끔. 그래서 this랑 other가 가리키는 객체가 똑같아. 그러면 굳이 내부적인 애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this와 other가 같은지. 근데 equals 메소드에선 이 요소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왜? 기본적으로 equals는 모든 멤버를 다 비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멤버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 코딩되는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compare to에서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compare to는 다 여러 개의 멤버들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 갖고만 비교해. 이름이면 이름, 학년이면 학년, 뭐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compare to에서는 요 최적화가 별로 안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을 다 처리했으면 이제 실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타입 변환합니다. 이때 타입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있나요, 없나요? 타입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했어요. get 클래스와 상대방의 get 클래스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 other의 타입이 뭐라는 거예요? dat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타입 변환이 되고 하나하나를 다 비교하는 거. 멤버들을 다 비교해서 AND 시키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트 클래스에 자식 클래스가 있다고 칩시다. 자식 클래스가. 데이트에 자식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equals 메소드가 이미 구현이 이렇게 잘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 A라는 게 있고 여기 B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X, Y, Z 세 개의 멤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 할까? M, N 두 개가 있어요. 멤버가. 그러면 B는 총 멤버를 몇 개 갖고 있어요? 5개를 갖고 있죠. 그럼 B의 equals는 몇 개를 이용해야 돼? 5개를 이용해야 돼요. 5개를. 얘는 3개를 이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 3개를 비교하는 건 여기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물려받는 거는 부모의 equals 메소드 활용하고 여기서는 뭐만 하면 돼? 요 두 개만 비교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슈퍼의 equals other를 비교해 봅니다. 그럼 뭐야?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여기는 데이트였는데 여기서는 뭐야? 타임이라고 합시다. 타임이라는 게. 그래서 얘는 저 세 개 말고 hour, minute 두 개를 더 갖고 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를 부르면 이게 실행이 되는데 널인지는 여기서 얘가 널인지는 부모가 체크해 주죠. 그 다음에 부모의 코드 여기 실행이 되면 요거는 나는 타임인데 other도 타임인지를 여기서 체크를 해줍니다. 데이트와 데이트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모를 불렀기 때문에 other가 넘어가면서 get 클래스는 디스점 get 클래스죠. 타임 객체죠. other도 타임 객체인지를 봅니다. 얘를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줘요. 이 객체의 year, month, day 값이 같은지.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여기에는 time, t, time, other를 비교해 줍니다. 그러니까 타입 변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hour가 t의 hour와 같은지 and minute이 t의 minute 같은지 비교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물려받는 애는 요 두 문장 항상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오브젝트를 물려받지 않고 기존의 equals를 잘 만들어 물려받는 거의 첫 문장은 얘가 나와야 돼요. 변하지 않아. 요거는 그냥 얘와 요 두 문장은 무조건 equals 구현할 때 나와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할 때 instance of를 쓸 수도 있는데 이 instance of는 요 리모컨에 요 객체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요 A라는 타입의 리모컨에 A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면 A는 A 타입이죠. 당연히 A에 유지할 수 있죠. 그럼 얘 얼마? 얘 무슨가? true예요. B1은 B 타입이야. 근데 B는 뭐를 상속받았어요? A를 상속받았죠. 그럼 B1도 A에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 있어요. true예요. C는 또 B를 상속받았어요. 그럼 C의 할아버지가 A죠. 그러면 C도 A에 유지할 수 있죠. true예요.
A의 get 클래스와 B1의 get 클래스가 같아요? 달라요? A의 get 클래스는 뭐야? A죠. A의 클래스는 A예요. B1의 클래스는 B예요. B 타입이에요. 서로 달라요. false예요. B1의 get 클래스와 B2의 get 클래스는 둘 다 B니까 같죠? true예요. 그리고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A 클래스, A 클래스. 그러면 A는 A 클래스 맞고 B1은 B 클래스가 틀렸어. false로 줘요.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올라가서 요거를 안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date.class 했어요. 그러면 이 코드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돼요. 얘는 이걸 부르는데 거기서는 date 클래스하고 other를 비교하게 됐죠. 안 되죠, 그럼. 얘는 time이니까 만약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관점에서는 되지만 그 밑에 내려가면서는 이렇게 해놔야지 요 클래스에 대해서는 get 클래스가 date로 나오고 자식이 불렀을 때는 time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여기서는 뱅크 카운트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얘가 부르면은 뱅크 카운트가 아니라 세이빙스 카운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equals 메소드 구현할 때는 요걸 쓰시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코드. 해시코드는 자료구조를 배웠는데 저한테 배우지 않는 사람. 그 분반에서 혹시 맵, 해싱 배웠어요? 해싱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거 배울 거야? 배우세요. 해싱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set, map, 해싱. 그때 해시코드라는 걸 써요. 해시코드. 해시코드라는 거.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들이 해시코드 값을 가지게끔 만들게 됩니다. 해시코드. 해시코드는 이 객체를 대표하는 정수값 하나 만들게 돼야 돼요. 그리고 조건은 A 객체와 B 객체를 equals인데 true야. 그러면 해시코드도 똑같아야 돼. 그리고 A equals B인데 false가 됐어. 그러면 A의 해시코드와 B의 해시코드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달랐으면. 근데 꼭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자료구조 배우게 되면 해시코드는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해시코드는 equals와 똑같이 모든 멤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해시코드는. equals도 모든 멤버를 이용해서 비교하죠. 해시코드도 만들려면은 모든 멤버들하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 객체가 있다. 그러면 데이트는 멤버는 year, month, day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이 세 개를 이용해서 해시코드를 구해야 돼요. 해시코드를. 근데 원시 타입. 얘가 원시 타입이죠. year, month, day는 원시 타입이죠. 그럼 원시 타입의 해시코드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놨네.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마음에 안 든다. 어쨌든 원시 타입의 해시코드는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지금도 요 year라는 정수값을 래퍼 타입으로 바꾸고 그 래퍼 타입의 해시코드를 불렀어요. 아니면 요거를 한 번에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테저 해시코드 그리고 여기다가 year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있으면 5개가 있으면 5개를 다 뭘 한다? XOR을 해요. XOR. XOR에서 해시코드를 구합니다.
멤버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A, B, C, D, E가 있습니다. 멤버가. 그러면 얘 해시코드 구해. 얘도 구해.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요 5개를 다 뭐예요? X화 시켜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원시 타입이면 뭘 이용해서 계산해요?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래퍼 클래스에 있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요게 객체야. 그럼 객체는 제대로 만들었으면 해시코드 함수를 갖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얘가 배열이다. 배열이면 arrays를 이용하면 돼요. arrays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뭘 이용하든 간에 내가 해시하는 함수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해싱해준 함수는 이미 시스템에 들어있으니까 내 멤버들에 대한 해시코드를 계산해내서 다 어떻게 한다? X화 시킨다. 오케이?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해시코드는 그런 해시 관련된 자료 구조에서 많이 쓰이고요. 다른 용도로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요게 꼭 만족이 돼야 되고 X와 Y가 true이면 X 해시코드와 Y 해시코드는 같아야 된다. 하지만 다르더라도 같을 수는 있어요. 충돌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 충돌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자료 구조 가서 잘 배우세요. 충돌이 뭔지. 네. 그 다음에 클론은 객체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복사 생성자라는 걸 활용했는데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복제를 하고 나면 이런 규칙이 만족이 돼야 돼요. 클론하게 되면 복제된 객체랑 원 객체랑 다른 객체여야 돼. 당연하죠. 그 다음에 복제된 객체랑 원 객체랑 타입이 같아야 돼. 그리고 복제된 객체를 X와 원 객체와 이퀄스로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된다. true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론의 문제는 뭐냐? 클론의 문제. 복사 생성자의 문제가 뭐였죠? C++ 배우신 분? 거기에 보면 shallow copy, deep copy 이런 문제가 있어요. shallow copy, deep copy. 그래서 뭐 자바의 C++에 빅3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빅5 얘기도 나오고 뭐 제로 규칙 뭐 복잡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객체가 있는데 여기에 멤버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밖으로 삐져나온 게 없고 다 있어요. 그러면 객체를 복제한다. 그럼 요거를 여기로 뻥 복사를 하면 끝이에요. 복사를 하면. 메모리 카피. 요 메모리를 이쪽 메모리로 복사해주면 복제가 끝나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중에 한 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터로 참조 타입을 갖고 있어요. C++에선 포인터 형태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요 객체를 요거를 뽕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복제가 됐는데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야. 요거를 사이드 이펙트가 생겼다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게 저를 복제를 했어요. 인간 복제를. 근데 복제된 애가 화장실 가야 돼. 그럼 나도 가야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복제된 애가 화장실 가든 말든 나는 내대로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화장실 가면 얘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된 거를 샬로 카피라고 그래요.
샬롯 카피는 요 객체를 그냥 메모리 덤핑만 한 거예요. 메모리 덤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딥 카피는 덤핑을 한 다음에 뼈져나온 거는 다 뼈져나온 대로 다시 또 복제를 해줘야 돼요.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복제를 해줘야 돼요. 복제를. 그래서 C++에서도 멤버 중에 포인터 타입을 갖고 있으면 복사 생성자를 제대로 잘 만들어줘야 돼요. 디폴트를 쓰지 못하고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하는 걸 딥 카피라 그래요. 딥 카피. 딥 카피. 그래서 객체를 복제할 때는 샬롯 카피, 딥 카피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함부로 못 쓰게끔 클론이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클론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줬고, 어디에 만들었어요? 클론을 오브젝트에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클론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뭘 해주냐면 여기에 샬롯 카피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객체든지. 이거 대단히 클레버한 아이디어예요. 이거 되게 클레버한 아이디어예요. C++와 비교해보면 이거 무지 똑똑한 애들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얘를 프로텍티드라고 해놨어요. 프로텍티드인데 그러면 내가 물려받았어. 프로텍티드야. 내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하고 같은 패키지에 있을까? 다른 패키지에 있을까? 내가 정의한 클래스와 내가 정의한 클래스? 내가 수준 정의했어요. 그럼 정의한 수준 클래스는 내 디렉토리에 있겠죠. 오브젝트는 어디가 있어?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겠죠.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그러면 걔가 프로텍티드니까 나는 못 쓰죠. 못 써요. 밖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왜 막아놨냐? 요것만 하기 때문에, 샬롯 카피만 하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예요. 쓰지 마라.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주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클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론은 객체를 복제하는 거고 객체 복제는 포인터 타입. 근데 자바는 대부분 다른 객체를 참조를 많이 하겠죠. 객체가 객체를 유지하면 레퍼런스를 유지할 거예요. 근데 C++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C++은 예를 들면 student S 이런 게 선언이 가능하잖아. 객체인데 스택에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F에 참조도 아니고 그냥 콜바이 밸류로 객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뭐가 불러질까? 내가 부르지 않아도 뭐가 불러져요? void F student 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S를 전달하면 콜바이 밸류로 전달되고 이때 뭐가 불러져요? 복사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불러져요. C++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자바는 이게 없어요. 항상 객체의 전달은 뭐만 전달돼? 참조만 전달되죠. 그렇죠? 참조만 전달돼요.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의 용도가 C++에 비교해서 없어진 거야. 언제만 필요해, 복제라는 게. C++에서는 복제가 이럴 때 사용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거. A equal S1, S2가 있는데 S1 equal S2. 이거는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지 않지만 C++에서는 equal의 연산자가 불러지죠. 그렇죠? 그럼 이때도 또 이 샬롯 카피, 디커피 문제가 생겨요. 요 대입에도. 근데 자바는 이런 것도 없지, 이런 것도 없어요. 이 대입도 주소 대입이야. 그러니까 이 클론이라는 게 자바에서는 언제만 필요한다? 객체를 실제 생성하는데
예. 설계 패턴 중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객체, 우리가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미 만들어놓은 요 객체랑 상태를 9개는 똑같이 만들고 하나만 조금 바꾸고 싶어. 그런데 얘를 새로 만들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그 상태가 되게끔 만들려면은 뭐죠? 생성자를 이용해서 9개 값을 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태로 출발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번거롭지. 차라리 어떻게 해요? 얘를 복제를 해버려. 그러면 이 두 개는 상태가 10개가 다 똑같아. 근데 하나를 바꿔야 되겠죠.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도 나오는데 김상진 교수가 있고 조재수 교수가 있어요. 근데 김상진 교수 객체는 이미 만들어놨어. 조재수 교수는 저랑 똑같아. 이름만 달라. 그러면 김상진 교수를 복제한 다음에 이름만 뭘로 바꾸면 돼요? 조재수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복제를 안 하려고 그러면 김상진이 갖고 있는 모든 값들을 그 조재수 객체를 만들 때 다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복제는 객체를 생성할 때 방금 설명드린 목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이지 다른 경우엔 쓰일 일이 없어요. C++은 여러 군데에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복제는 이 샬롯 커피, 디커피 문제가 있어서 오브젝트에 샬롯 커피를 구현해 놨다. 이것도 무지 매력 포인트예요. C에서는 C++에서는 내가 샬롯 커피도 구현을 해야 돼. 구현하고 나서 디커피까지 해야 돼요. 근데 자바는 샬롯 커피는 내가 구현을 안 해도 돼. 오브젝트 있는 거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설명을 빨리 설명하지? 넘어가라. 요거 갖고 설명해야 되겠다. 자,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A라는 클래스를 봤더니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밖에 없어요. B라는 클래스를 봤더니 B라는 클래스에는 원시 타입도 있고 객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A는 복제를 할 때 샬롯 카피만 해도 충분해. 얘는 샬롯 카피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얘가 있으니까. 요 현상이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클론을 재정의 하는데 여기서는 클론들을 어떻게 하냐면 슈퍼의 클론을 불렀어요. 슈퍼의 클론. A의 슈퍼는 누구예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에는 샬롯 카피가 모든 객체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객체든지 저걸 이용해서 샬롯 카피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복제해서 리턴했어요. 땡. 간단하죠. 얘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는 복제를 하면 그냥 이렇게 복제가 돼요. 얘를 덤핑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얘를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덤핑을 하면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바꾸나 얘를 이용해서 바뀌나 같이 바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 딥커피가 필요한 애들은 어떻게 구현하냐? 여기 보시면 트라이 캐치는 잊으세요. 우선 지금은 요 안에만 보세요. 여기 첫 줄은 뭘 해준 거예요? 첫 줄은 샬롯 카피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얘를 덤핑해서 이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딥 카피를 한다 그러면 뭘 해줘야 돼? 얘를 다시 또 해줘야 되지. 그래서 클론 대 A에 대해서 A를 또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서 넣어주면 이제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멤버가 7개가 있어요. 7개. A, B, C, D, E는 샬롯 카피만 해도 돼. 그리고 2개,
n하고 m은 샬롯 카피를 하면 안 돼. 샬롯 카피하면 이게 참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요걸 부르면 이 5개의 복제는 그냥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돼? n 타입 그리고 클론도 m.클론 부르면 돼요. 그래서 참조 타입에 있는 게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클론을 해줘야 된다. 복제를. 그러니까 얘를 여기 있으면 얘를 또 복제를 해서 요 연결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게 클론의 그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멤버들 중에 추가적으로 디카피를 해줘야 되는 애들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추가적으로 복제를 해주면 게임 끝. 클론은 자바의 클론은 그렇게 해서 끝나요. 자, 예외 처리 관련된 클론과 관련된 예외 처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클론을 구현해서 클론을 제공할 거면 여기다가 클로너블을 써줘요. implement 클로너블 한다고 써주는 거예요. 내가 클론을 재정의 해가지고 잘 돌아가 내 거가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implement 클로너블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클로너블은 인터페이스 2번째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은 표시 인터페이스라고 했어요. 마커. 메소드가 하나도 선언이 되어 있지 않는, 선언이 안 되어 있는 애예요. 그런데 걔는 왜 선언이 안 됐냐면 클로너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모든 객체들은 클론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넣나 안 넣나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클론을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빈 메소드로 만든 거야. 빈 인터페이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넣는다고 해서 클론을 재정이 안 해도 이게 없어도 에러는 안 나요. 왜? 클론 메소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니까. 그렇지만 얘를 안 넣어주면, 얘를 재정이 안 해주면 클론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은 프로텍티드예요. 그럼 내가 재정이 안 해주면 여전히 프로텍티드예요. 그러면 그거를 쓰려고 그러면 못 써요. 프로텍트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 객체를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너블을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데 클론을 제공하기가 싫다. 클론을 하지 말라 하고 싶으면은 요 예외를 발생하게끔 해야 돼요. 클론 더 스포티드 익셉션. 그런데 얘는 완벽하게 구현해 놨으니까 얘가 발생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얘 발생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고 트라이 캐치해 놓으면 B의 자식이 C가 있는데 C는 클론을 제공하기 싫어. 방법이 없어요. 클론 너 스포티드를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 클래스는 부모보다 예외를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발생하는데 발생 안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또다시 발생하게끔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라이 캐치를 안 하고 스로우 클로너블 너스포트 익셉션을 여기다가 그냥 공표해 줍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내버려 두면 이 예외들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현을 할 때 이게 발생이 안 되겠지만 나의 향후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 향후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클론을
제공하기 싫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구현을 해야 돼요. 클론은. 자, 이클립스 띄우세요. 그래서 EL에 올라와 있는 두 가지 예제 파일을 임포트 해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컴페어 툴을 만들 때 봤던 person, student 객체들이 클래스들이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 4개를 정리해 봅시다. 도저히 안 되네, 시간이. 자, 4개를 다 오버라이딩, 우리가 설명드린 4개를 다 오버라이딩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person은 멤버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얘는 원시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참조 타입이죠? 스트링이라는 건? 스트링은 불변 객체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떻게 구현했는지 투스트링은 넘어가고 뭐 간단하게 이름만 반환하니까 해시코드는 네임이 참조 타입이죠. 원시 타입 아니죠. 그러면 그냥 네임 하나만 있으니까 네임의 해시코드, 스트링에 있는 해시코드를 불렀어요. 이퀄스 메소드. 이퀄스 메소드는 뭐야? 얘의 부모는, person의 부모는 누구예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니까 여기에 첫 두 줄 똑같죠. 아까 노트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타입 변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참조 타입이니까 연산자를 쓰지 않고 equals 메소드를 썼습니다. name equals pname. 그럼 equals 메소드는 완성. 클론은 부모에 있는 슈퍼 클론을 그냥 불렀어요. 잘못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참조 타입만 있으니까 참조 타입은 딥 카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참조 타입이 불변 객체이면 얘를 수정할 수 없는 애야. 그러면 두 개가 같이 가리켜도 문제가 없어요. 얘를 못 바꾸니까. 그래서 이 슈퍼 클론, 그러니까 참조 타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디커피를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언제 안 해도 돼요? 참조 타입인데 해당 객체가 불변 객체이면, 상수 객체라 값을 바꿀 수 없는, 모디파이가 불가능한 객체예요. 그러면 걔는 공유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슈퍼의 클론만 되어 있습니다. 클론 노 서포티드를 제공하게 만들었고요. 프로페서 봅시다. 프로페서는 person을 상속받고 있고 열거형 타입이 하나 있어요. 멤버가 하나 추가됐어요. 교수 종류, 뭐 정교수, 부교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시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부모 멤버들, 내 멤버들 다 합쳐져야 되죠. 슈퍼 해시코드 플러스 해시코드. 근데 열거형들은 이넘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해시코드들이. 그냥 부르면 돼요. 이것도. XOR에서. 되고요. equals는 이렇게 두 번째 버전으로 구현을 하고 그 추가된 멤버들만 같은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toString도 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종류까지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고
얘는 try catch 버전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얘를 상속받는 애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속받은 애들은 클론을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얘도 그냥 샬롯 카피만 하고 있어요. 샬롯 카피만. 왜? 열거형은 복제를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열거형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참조 타입임에도. 그런데 스튜던트를 봅시다. 스튜던트는 학년하고 프로페서가 있습니다. 프로페서. 지도 교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시코드는 슈퍼 해시코드. 그 다음에 학년 지도 교수 관련된 정보를 해시해야 되죠. 이어는 원시 타입이야. 그러면 인테저 점 해시코드에 이어를 넣어주시면 그 학년에 대한 해시코드를 얻고요. 슈퍼바이저 해시코드를 불러서 다 엑스화 시킵니다. 그럼 해시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해시코드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equals는 또 얘는 부모가 person이니까 받아서 학년 지도교수 같은지 비교를 하고 있어요. 클론은 지도교수는 추가로 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클론을 한 다음에 학년 같은 거는 자동적으로 복제가 되겠죠. 원시 타입이니까. 근데 슈퍼바이저는 참조 타입이니까 추가적으로 클론을 해줬어요. 근데 이때도 추가적으로 꼭 해줘야 되나?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홍길동의 지도교수가 김상진이고 심춘향이의 지도교수 김상진이야. 그러면 김상진 두 개의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같은 걸 가리켜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형태니까 복제를 할 때 복제를 해줘야 되는데, 디카피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요거는 논리적으로는 불필요하다. 지도교수를 복제된 애가 김상진을 만약 같은 지도교수다. 그러면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도 복제에 대해서도 객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제하지 말고 논리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복제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예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은 펄슨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프로젝트에는 뭐가 있냐면 배열이 들어가 있어요. 배열. 친구들. 이 학생의 친구들을 유지한다. 배열에. 근데 자바에서는 이런 거를 간혹 써요. 멤버 변수가 배열인데 그 배열을 설정할 때 배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3명인 애는 3명으로 구성된 배열을 받을 거고, 친구가 2명인 애는 2명인 배열을 받아서 프렌즈에다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배열을 받아서 배열을 세팅해 준다. 이게 다른 언어에서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자바는 이게 돼요. 그래서 요 배열 가지고 어떤 학생은 용량이 3인 배열을 쓸 수 있고 어떤 애는 용량이 2인 배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스트 파일 예를 들면 여기처럼 S1의 친구는 S2, S3, S4, S2는 S1, S5, S3는 S1, S5.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넘겨주는 거야. 배열을 넘겨주면 어떤 애들은 용량이 2이네, 용량이 3이네, 용량이 5이네 이렇게 유지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배열을 쓰면 용량을 고정시킬 거 아니야. 최대 10명 잡아놓고 학생들 하나 받아서 애드하는 형태로 쓰겠지. 근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인자를 줘서 배열을 유지하게끔 다른 용량들을 객체마다 할 수 있다. 그 포인트 하나 자바의 특징이라 하나 보여드린 거고, 멤버가 배열일 때 나머지 구현을 어떻게 하냐. 우선 보통은 배열이면, 멤버가 배열이면 array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equals를 하거나 해시코드를 구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위에 해시코드 구할 때 저렇게 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저 주석 처리된 걸 풀면. 저 주석 처리된 걸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array 해시코드 friends 넣었어요. 지금 상태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학생 객체가 있고 여기에 뭐 정보들이 있고 여기에 배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를 계산하려니까 요 각각을 계산하려고 그래. 각각을 계산하니까 또 일로 가. 또 각각을 계산하니까 또 가. 그러면 뭐야? 평생 빽빽 돌죠. 요 코드를 여기다가 넣는 순간 계속 돌아요. 친구 S1, S2 걸 계산하니까 S2에는 또 친구들 있지. 또 친구들 계산하니까 다시 또 S1을 오고 또 오고 막 끝없이 리커시브하게 계속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일 경우에는 어레이스를 활용해서 구할 수는 있는데 이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무한적으로 불러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멤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친구 정보가 그 해시코드나 이퀄스 계산할 때 꼭 비교를 해야 될 대상인지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하고 학年같은데 친구 정보가 달라. 그럼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요 arrays equals나 arrays 해시코드 같은 걸 써가지고 배열의 해시코드나 배열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났냐면 슈퍼를 클론했는데 복제를 하고 나서는 friends까지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friends를 널로 바꿔준 거예요. 친구 정보를 아예 없애버린 거야. 학생을 복제했는데 얘가 갖고 있던 친구 정보는 안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순간 이게 또 리커시브하게 될 수도 있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는 실제적인 특성, 이 특성도 중요한데 논리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논리적인 거. 아까처럼 지도 교수는 뭐 공유될 수 있는 거고 친구 정보는 이거는 뭐야. 이게 객체를 비교할 때 친구 목록까지 비교해야 되는 건지 등등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빼면 아니면 여기에 위에 나온 것처럼 친구들의 이름만 가지고 뭐 계산을 한다든가 해야지 얘를 그냥 부르면
무한 반복돼요.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 나서 죽어요. 스택을 너무 많이 쌓아서.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고 있고. 뭐야? 끝났네. 잠깐만. 중요한 건 다 설명드린 것 같고. 클래스. 자바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프로그램 안에 아까 보면 person 클래스가 있고 student가 있고 뭐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이들을 나타내는 정보의 객체들을 하나씩 메모리에 만들어 놔요. 메모리에. 그래서 이 클래스 객체들을 타입이 클래스인 객체들을 내 프로그램에 쓰는 객체들을 다 만들어서 유지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행 시간에 내가 내 타입에 예를 들면 여기 어카운트가 있죠. 그러면 어카운트의 get class 얘 get class 불러서 클래스 객체를 얻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객체의 클래스 이름, 내 객체의 부모는 누구, 뭐 나는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뭐 멤버를 갖고 있는지를 다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리프렉션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쓰긴 하지만 우리는 초보적인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getName 이런 거는 거의 안 쓰고 뭐 할 때만 이 getClass 쓰냐면은 객체가 두 개의 객체가 같은 타입의 객체인지만 비교해 볼 때 getClass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of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안 보여주고 그 타입에 유지할 수 있냐 없냐만 보여주니까 그것보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따져보고 싶을 때는 getClas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뭐죠? 어디 갔어? 너무 앞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 equals 메소드를 만들 때 우리가 instance of를 안 쓰고 getClass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